자, 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역사 해석과 판단 부분 할게요. 해석과 판단 부분은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남색책 보면 이제 해석하고 이제 판단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 해석은 개념 있고, 그다음에 형태는 부분을 좀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태 부분은 이제 YC의 위론 해서 역사의 의미와 역사 속의 의미 이렇게 이제 또 나와 있고, 개괄적 의미와 또 맥락적 의미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좀 이따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 판단에는 또 역사의 판단, 기능, 가치 판단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역사 해석의 개념을 보세요. 자, 213페이지 보면 역사 해석의 개념인데 이제 역사 해석과 이해가 뭐냐? 이게 상당히 이제 서로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해와 해석은 둘 다 사문이나 형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해는 본질적 해석이다. 그래서 이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디머의 이론이 있어요. 이해를 이제 해석의 한 과정을 보고, 그 이해가 사물형 또는 형상의 의의나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이며, 해석은 어떤 기점이나 상황에 그걸 나타나는 걸 파악한다. 즉, 해석은 어떤 기점의 상황에 자기 목적에 비춰 이해하는 거다. 상당히 주관적인데, 가디머의 이해가 어떻고 해석이 어떻고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런 거 나올 리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넘어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뒤에 뭐 텍스트 해석과 의미 파악 이런데 이런 거는 저 보니까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예,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냐면 개념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고, 뒤에 21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217페이지 보면 역사 해석의 형태 부분을 좀 볼게요. 역사 해석의 형태는 좀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월시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해석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때, 해석의 의미를 밝히는 것 할 때, 해석의 형태가 어떤 의미를 밝히려는 것인지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의 의미를 밝히는 것인데 반해서 해석의 형태는 어떤 의미 형태를 밝히는 것인지 관련이 있다 하면서 월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가디머 이론처럼 의미는 이런 것들이 해석이다. 개념적 정의인데 반해서 해석의 형태는 해석의 내용들을 보고 그 형태를 구분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월시 이론이 이제 주 나오는데, 월시는 이제 크게 역사적 의미와 역사 속의 의미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역사의 의미와 역사 속의 의미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고요. 그럼 첫 번째 개념의 이제 역사의 의미는 역사의 개념, 역사의 의의, 역사 지식의 효용성 같은 철학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의미는 역사 개념이나 역사의 의의, 역사의 지식의 효용성 같은 철학적 의미.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역사 철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보통 역사 철학은 개별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역사적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점, 그 다음에 철학적 배경, 역사 서술 형태 이런 것들을 논하는 거죠. 역사의 의미예요. 그러면 역사 속의 의미라는 건 뭐냐? 이와 달리 역사 속의 의미는 지난날 역사 흐름 속에서 존재했던 역사의 사실의 의미를 뜻한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주로 후자를 뜻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역사 속의 의미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프랑스 혁명의 의미, 6.25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렇게 개별적인 어떤 사실들에 대한 의미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보통 역사학에서 말하는 역사 해석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의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역사 속의 의미가 해석이라면, 주로 해석이라면 그 역사 해석을 어떻게 또 구분할 수 있냐. 그게 형태별로. 하나는 개괄적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맥락적 해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개괄적 해석이 뭐냐? 정의를 보면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데 필요한 전체 특징을 일반적으로 서술하는 것이고요. 맥락적 해석은 역사적 사실의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의미나 의의를 서술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개괄적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을 설명할 때 프랑스 혁명 일련의 사건들이 많았죠. 바스티오 사건도 있고 시월 혁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등등등등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이걸
프랑스 혁명이라는 한 형태로 그냥 묶어서 설명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쭉. 이런 것들이 개괄적인 해석이고요. 그 다음 맥락적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자, 그 역사 사실을 어떤 관련지어 의미나 의의를 부여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갖고, 그, 데르민드 반동이 나왔다. 데르민드 반동이 나왔는데, 이 데르민드 반동에서 이제 로벤스피에르가 꼼짝없이 그냥 죽었잖아요? 단두대에 가서. 그럼 로벤스피에르가 왜 반격도 없이 그냥 데르민드파에 의해서 죽었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그 당시 엘베 수청 이후에 꼬문 세력하고 단절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의미를 판세가는 거야. 그래서 앞에는 좀 일반적인 서술을 의미한 거야. 그 다음에 맥락적 해석은 좀 약간 심층적인 역사가의 어떤 상황적 분석까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개괄적 해석은 주로 이제 통론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 맥락적 해석은 좀 약간 특강이라든지 그 강자 중국사라든지 그런 의미죠. 심화 규제 같은 거.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개괄적 해석을 이제 좀 보면 개괄적 해석은 핵심적 아이디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통론 딱 읽어본 그 느낌 있죠?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잖아. 세부적인 거 디테일한 걸 얘기 안 하죠? 그리고 통론을 읽으면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서술돼 있죠. 선입견이나 이런 선개념 없이 없이 어떤 주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이 발견한 걸 관련돼 있으며 설명하는 데 도움이 일반적 서술이다. 그래서 개괄적 설명은 주로 자료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대. 개괄적에서는 그래서 개괄적에서는 자료의 여러 요소를 하나의 구조로 엮고 역사관 자료 내용의 새로 면밀히 분석 역사적 사실 구조를 부여하긴 하지만 역사적 사실의 주요 경향을 제시하는 정도만 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각종 개론서나 통론서가 되게 이른 수준이에요. 예. 때로는 어떤 역사적 사실 체계적 기술하는 방식으로 패턴을 찾고 이를 하나의 해석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개괄적 해석에 대해서 이제 약간 심도 있는 해석도 있다. 서술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볼 게 이제 그 개괄적 해석의 어떤 그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들은 체계적이면 높은 수준의 일반성으로 역사적 사실 서술하는 수단으로 개괄적 해석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쟁사 서술의 모든 전쟁 국면을 서술하는 대신에 주요 인물이나 그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요. 그 전쟁 과정이나 결과는 전쟁의 주역을 맡은 인물에 따라 달라지고요. 인물에 초점을 맞춰 전쟁을 서술한다면 이는 구체적인 생각이나 행동에 전쟁의 성격에 높은 수준의 일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인물에 맞춰 설명하면서도 그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례들과 연관시켜서 설명하면 한 가지 사례가 아니라 보편적 일반성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개괄적 해석의 한 가지 형태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괄적 해석이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개괄적 해석의 기능은 요약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언급해준다. 두 번째는 일반적 서술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역사적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어떤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데 패턴을 찾고 하나의 해석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역사가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의 일반성을 요구할 때 이런 개괄적 해석을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 예로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괄적 해석 기능 정도의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역사적 해석 중에 개괄적 해석도 있지만 맥락적 해석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역사 사실에 대한 사실 당시 상황과 관련된 어떤 의미나 의의를 부여하는 것들인데, 자, 맥락적 해석은 말이나 글이 아니더라도 만들어진 맥락에 따라 텍스트를 이야기하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해석을 하는 사람이 보기에 텍스트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술한다. 즉, 텍스트가 어떤 질문을 답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 텍스트가 강조하고 무시하는 당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텍스트가 발견된 제대로 보고 있는지 진술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맥락적 해석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개괄적 해석 있죠. 그 개괄적 해석을 포함하면서도 좀 여기다 더 추가된 게 뭐냐면 좀 심층적이고 이 테스트가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국정교과서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 국정교과서 테스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루나이트 시각이 반영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박정희의 어떤 개발 독재 시각이 있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맥락적 테스트라는 것은, 맥락적 해석이라는 것은 그 역사적 사실 당시 상황과 관련적 어떤 의의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프랑스 장면을 설명할 때 이런 어떤 특정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약간 당시 상황과 관련된 심층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텍스트가 주어질 때 그 텍스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시대에 따라 해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맥락적 해석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락적 해석이 앞에 있는 개괄적 해석보다는 좀 더 개괄적 해석을 포괄하면서도 그 텍스트 자체를 또 비판하는 뭘까요? 그 사료 비판에 해당하면 문맥 비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건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설명을 해놨는데 일단은 어쩔지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역사적 해석이 있으면 또 해석의 바탕으로 한 뭐도 있죠? 판단도 있죠. 그래서 219페이지부터는 역사적 판단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판단의 이제 국어적 의미, 사전적 의미들 나와 있는데, 자, 판단의 개념 해놓고, 판단은 사물의 진위, 선악, 아름답고 추함 등을 직관적으로 상상적으로 결정하는 사고작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첫 번째 판단의 내용은 그 판단의 일반적인 정의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불륨이라는 사람이 또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불륨은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에 의해 진술, 고증, 증명 등이 정확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판단이다. 그래서 이거는 불륨이 얘기하는 판단은 교육학적인 의미에서 판단이에요. 그러면 역사적 판단은 뭐냐? 그래서 이제 역사적 판단에 대해서 쭉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역사적 판단이겠죠. 그 밑에 있는 거. 요건 딱딱 떨어져. 자, 개연성, 신비성, 학실성. 딱딱 떨어지죠. 요런 것도 내어두셔야 돼요. 자, 개연성은 이제 대개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문학적 단계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개연성이다. 그 다음에 신비성이라고 보면 거기에 인과관계를 부여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럴듯하게. 내러티브 쪽이 어떤 의미가 있죠. 그 다음 학실성은 과학적 검증, 팩트 검증을 해야 돼. 이거는 이제 그 사료 분석이나 비판 해석 이런 것들 거쳐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판단은 문학적 어떤 내러티브 그 다음에 과학적 성격이 같이 갖고 있는데 이 단계를 거치면서 역사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 역사 판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죠. 자, 역사 판단은 개연성, 신비성, 학실성 단계를 거친다. 자, 역사적 사실 판단할 때 우리는 그것이 실제 어떻게 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만 처음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은 그 역사적 사실의 실제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다. 그 단계의 판단은 개연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자세히 모르면 일단은 뭐예요? 그 딱 사실을 접해보고 우리 고정관념에 따라서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것이 개연성 단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자신의 판단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개연성이 관련된 그 상황이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하며 그 정보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그 결과 개연성은 신비성으로 된다. 이 신비성이라는 것은 적절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연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먼저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증거에 비춰서 일치하는 걸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적절성 이런 말에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신비성이 있어 보이는 사실들 모두 참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라는 것도 여러 가지 증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단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보기 때문에 이 증거가 어떤 증거를 100% 보여준다는 것도 있겠지만 뭐냐면 2, 3% 보여주는 것보다 일부 사실들만 보여줄 수 있죠. 예. 다른 증거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되겠죠. 예. 단진 가능성 같은 증거들 다 모아가지고 재검토하고 그리고 최종적 해석을 하고 자신의 역사의식을 갖는 것이 뭐냐면 학실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갖고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자, 6.25 전쟁에 보니까 북한군이 갑자기 새벽 4시에 와갖고 쳐들어왔다. 우리는 그러면 6.25는 남침을 했을 거라는 뭔가 막연한 뭘 가지고 있어요. 어떤 측정을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2단계가 개연성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6.25 전쟁에 대한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그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보면 몇 가지 정보를 보니까 6.25 전쟁은 남치 맞다. 그래서 후르시초프의 이제 뭐 해구력이라든지 등등을 보니까 맞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확실성이고 신비성 단계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자료를 찾아봐. 반대 증거도 찾아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6.25는 남침이고 국제적인 어떤 냉정체제에서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됐다. 그래서 이론을 좀 구체화시키고 다른 점을 더 증거를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확실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개연성 단계는 한 문학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비성 단계는 내러티브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확실성은 과학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 단계 거쳐가면서 이 역사의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형성평가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자, 118페이지 펴보세요. 118번이 아니라 30페이지 그 118번 문제부터 118번. 저 뒤에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강의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이제 그 번호를 기준으로 이제 들으세요. 번호로. 자, 118번을 보면 역사의 판단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역사적 판단에서 다음은 역사적 판단에 대한 글이다. 가와 다에 해당하는 단계 명칭을 각각 써보고 기획의 판단 과정을 서술해 보시오. 자, 가단계는 역사의 사실을 판단할 때 우리는 그것이 실제 어떠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한다. 이건 어떤 단계죠? 개연성 단계죠. 그 다음에 관련된 사실이나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하며 그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일치했는지 검토한다. 이거는 신비성 단계죠. 그다음 그런 판단을 내린 역사의 사실 최종적 해석이며 자기 역사식이 굳어진 거는 어디에 해당하죠? 확실성 단계죠. 그러면 그렇게 내린 판단, 확실성 단계 어떤 단계를 하냐? 관련된 자를 충분히 모아서 자신의 판단을 재검토하고 그 판단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의 증거만 아니라 여러 자를 또 뭐냐면 모아가지고 상호 비판을 해갖고 검증해서 자기 인식을 하는 단계. 이게 이제 뭐냐면 확실성 단계다. 이렇게 이제 세 단계 정도 외워두세요. 제 생각에는 약간 이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개연성, 신비성, 확실성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9페이지에 크로체의 의견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크로체는 역사적 판단이 개별적 사실의 판단이라고 보았다. 크로체는 역사적 판단은 개별적 사실과 일반적 개념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역사 사실의 판단이 하더라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일반적 개념을 이해하는 점에서 철학적 사고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크로체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좀 알면 되겠어요. 간념론자들이요. 간념론자는 개별적 의미를 되게 강조해.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들이 알면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해서 일반성이 유출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 이건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와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와치라는 사람은 좀 뭐냐면 봐주세요. 이 사람은 이제 역사적 판단을 그 논리적 사고와 연상적 사고에 통합된 가장 높은 수준의 사고로 제시했다. 보통 역사적 판단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 범주 4개 중에 제일 높은 궁극적인 판단 방법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기본적으로 역사 교육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교육학자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역사 판단이 논리적 사고, 연상적 사고다. 그러면 이거는 뭐와 이제 관련돼 있냐면 그 뭐냐면 영역 고유인지론과 영역 중립인지론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은 되게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역사적 사고나 일반적 사고나 이건 똑같다. 논리적 사고다. 그래서 영역 뭐냐면 고유인지론자들이 영역 중립인지론자들이 강조하는 거고 연상적 사고는 뭐냐면 이제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 발휘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그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이 주장한 건데 이 와츠는 두 가지 사고 방식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는 거야. 그래서 한 사례에서 뭐 8살까지인가요? 그때는 연상적 사고를 주하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이상 넘어가면 11살부터인가? 10살부터 11살 넘어가면 논리적 사고 넘어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두 개의 사고가 하나 통합돼서 역사 판단이 된다. 이런 논리를 이제 제공하고 있죠. 자, 그래서 와츠는 지적 능력을 가진 성인의 판단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용할 수 있는지 해주는 준학문적인 수준의 강고의 구체적 지식.
그 다음에 개성, 간용, 인과관계 등에 나타난 정의적 요소가 많이 익히는. 그러니까 1번은 상식적인 내용이야.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여러 과목들을 배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꼭 전문가,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배운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여러 이제 지식들 쌓으면, 물론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그 판단을 낼 때, 나름대로 합리적 판단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의적 영역.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낼 때도 뭐 인지적 측면도 있겠지만 또 인간관계도 있고 그다음 또 간접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적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적 능력도 있어요. 결정 증거 없이 결론을 내리 판단하며 어떤 상황의 가능성을 보고 육감의 직감을 활용한 능력. 최근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성범죄 같은 것들 이렇게 할 때 남녀간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객관적 팩트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그 상황적 배경을 보고 그 다음에 직관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단으로서는 이제 뭐냐면, 그 학술과제에서 필요하지 않는 몇몇 운동 요소, 예컨대 신체적 가업을 수행하거나 장비를 다루고, 그걸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신체적 문제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판단을 할 때, 그 무슨 말과 글로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운동이나, 그다음 장비를 다루고, 그런 것들과 이제, 하면서 판단하는 거 있죠. 자동차 기술을 배울 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항공기 정비를 할 때, 이런 것들 그때 판단을 하잖아. 그럼 만료예요? 그건 아니죠. 여기 곤쳐가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각과 공간의 기능, 좋은 눈, 형태, 크기, 시간 및 거리, 사물들의 관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과 사전인식. 이거 뭐냐,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판단하는 능력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사격을 좀 하는데, 사격을 이제 할 때마다 저는, 거의 0점을 못 맞춰요. 근데 옆에 있는 여자분은 되게 딱딱 맞추더라고. 예전에 해보니까 거의 30점 만점에 20 몇 점인데, 그분은 눈이 되게 좋아. 1점 몇이야. 근데 저는 여기 눈이 별로 안 좋아갖고, 마이너스 넘어가고, 그 비문이 왔다 갔다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왜 사격을 못할까? 그 생각을 했는데, 좋은 눈을 못 가져가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이게 다섯 번째. 왜냐면, 이게 안경을 끼다 보니까, 안경이 두꺼울수록 이렇게 굴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포적하고 여기하고는 안 맞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다섯 번째에 해당하겠죠. 내가 지각 능력이 좀 늦잖아. 이런 거와 관련돼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구체 상황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능력.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걸 판단하고 실천, 예를 들어갖고, 요번에 이제 기간제 교사들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정규직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 반발해갖고 이제 일어나면서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뭐야. 같이 데모를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청계천에 모여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갖고 하니까, 이게 없어졌잖아. 예, 이런 것도 여섯 번째 능력이죠. 그러니까 요게 얘기하는 거는 판단이 이만큼 다양한 판단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판단은 논리적 사고와 영상적 사고가 같이 이루어진 판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마치 판단이 여섯 가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치가 말하는 판단이란 인지적, 정의적, 심리적인 영역을 종합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인지적, 정의적, 심리적 영역은 누가 구분한 거죠? 블룸이 구분한 거죠? 그래서 그 인지적, 정의적, 심리적,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그 블룸이 구분한 거죠? 그래서 역사의 판단에는 지각적 기능, 구체적 상황의 숙지, 합리적 사고와 연상적 사고, 심상의 사용, 측층의 육감, 그 다음 있을 수 있는 추리 능력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그러나 역사적 사고는 심리 운동적 영역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역사적 판단은 이 블룸의 영역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이 조합한다. 아까 이제 심리 운동적 영역 같은 것들 왜 포함해요? 제가 눈이 별로 안 좋더라도 역사는 좀 할 수 있어. 왜냐면 눈 좋은 거하고 역사를 잘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 물론 내가 장님이니까 좀 아예 눈이 껌껌해서 안 보인다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사격을 못할 정도의 눈이라도 색은 볼 수 있잖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약간 불편한 것 뿐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마체이도는 제 생각에는 요거보다는 이 뒤에 이제 영역 고인지나 영역 중립 이제 이렇게 종합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언급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역사 판단의 기능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판단의 기능이 뭔가,
그래서 이런 능력이 쭉 있는데, 자, 역사 판단 기능은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보면 첫 번째 역사 판단이 뭐냐? 일단은 그 연구 주제와 자료의 판단은 역사 연구에서 흔히 나타난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선택을 해서 연구를 했지, 그리고 연구를 할 때 어떤 자료를 선택할지, 그것이 역사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세 번째 단계에 있는데, 역사적 판단의 또 다른 기능은 역사적 사실과 역사 소수를 연결시켜 주는 거다. 그래서 자신이 이해한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 하는 것도 결정적으로 역사의 판단이다. 그래서 이제 역사 소수는 역사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역사 사실은 역사의 해석과 동일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이제 어떤 역사적 사실을 끊어냈어요. 어떤 역사적 연구해보고, 그러면 내만 하면 되게 뭔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대상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전문가들한테 얘기할 때는 좀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일반 대중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야. 듣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돼? 아까 설명석식의 내러티브가 맞겠죠. 그리고 만약에 중학교 애들한테 얘기할 때, 할 때는 제가 이제 해봤는데 중학교 이제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강의했다가 이제 욕을 넘어갔어요. 애들한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그랬더니 이제 학습지를 나눠줬어요. 학습지를 나누고 빵꾸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이게 통하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적 사실이라도 뭐예요? 애들한테 알려줄 때와 그다음 고등학생들 알려줄 때, 인구생들 알려줄 때, 일반인들 대상으로 알려줄 때는 또 다를 수가 있죠. 또 어떤 목적에 또 알려줄 때도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 자체가 역사적 해석과 동일한 게 아니다 그러면 알려주더라도 얘들한테 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실을 알려줬어. 근데 애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면 지금 뭐 예전에 과거가 어떻고 뭐 해갖고 맥락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내 생각하고는 다르겠지만 얘들의 이해하는 수준에서 알려주는 것도 뭐예요? 역사적 판단인 거야. 그때 그 이해하는 수준을 알려줄 때 그 판단 자체가 그 얘기하는 자체가 내 생각하고 꼭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예. 왜냐면 애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약간 5개념도 알려줘야 돼. 꼭 애들한테 뭐 전문적인 역사가들 해석까지는 알릴 필요 없고 내 생각을 뭐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이제 쭉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에서 이제 역사의 판단 있고요. 여기 쭉 역사의 판단 내용 관련된 거죠. 자, 역사를 이해하려면 다른 시대 상황에 대해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와 의미를 함의를 밝힐 수 있다. 이 중 중요한 것은 편견을 가지는 거다. 편견을 밝히는 것은 책이나 글에 작성된 역사적 사항과 저자의 동기를 이해하고 감정적 비유적 언어를 인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접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의미를 밝혀야 하고, 그 중에 그걸 잘 편견을 밝히고 그걸 역사의 사항을 했던 저자 동기 이해하고, 이때 이해한다는 거는 꼭 동감한다는 게 아니에요. 고려한다는 거죠. 감정의 비유적 언어를 인식하는 거다. 이것도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는 거죠? 역사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관계토대형 비문을 할 때 예를 동의매금 이런 말도 있죠. 백자. 백자는 고구려인들이 백자인들 나처럼 말하는 거고, 동의매금 뭐예요? 동쪽의 오나케야. 근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뭐냐면 객관적 팩트보다는 좀 주관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예를 들어 백자인이라는 말은 백자인들에게 들을 때 상당히 뭐예요? 편견 어린 시설이잖아요. 이런 것들 들춰내는 거야. 그래서 그 속의 의미도 하고, 그래서 동의매금 같은 경우는 고구려 대외적 철학가 있고, 백자라는 것은 고구려인들이 백제하고 싸울 때 백자애들이 좀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분노가 거기에 서려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런 다양한 가치의 판단도 뭐냐면 포함된다. 그래서 그 언어는 그 자체의 역사를 가진다. 단어의 그 자체의 형식을 가지만 그 의미도 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태도 다양하게 변한다. 다른 시기 사람들의 생각과 의미의 용법 이런 변화를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역사적 판단에 대해서 쭉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능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연구 주제와 자료를 판단하고 어떤 사실을 선택하는 것도 역사의 판단이고요. 역사 사실과 역사 수를 어떻게 연결시킨가도 역사의 판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 속에 있는 언어의 의미와 편견 이런 것도 비유적 표현도 다 골라내는 것도 분석하는 것도 역사 판단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역사의 판단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다음 장 넘어가서 222페이지 보면 판단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배우지 않는 사람에서 직면할 때 나타난다. 이 때문에 그 역사 판단 정답에 가까운 것이나 최종적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일반적 판단은 그렇겠지만 꼭 이 새로운 사회에 처할 때도 어떤 판단을 내려야 돼. 그럴 때는 배우진 않았지만 어떻게 제일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돼. 물론 이 판단의 내용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정답에 가까운 합리적 판단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뭐 학교나 그런 데 낼 때 뭐 여러 가지 뭐 애들이나 대할 때도 꼭 우리가 그 애들 대하는 게 꼭 배워서 아는 거 아니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그다음에 뭐 자신의 직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콜링우드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판단에 해당할까요? 선언적 판단에 해당하죠. 예. 자, 그럼 필은 이제 보죠. 필의 이론이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필은 판단이 이전까지 배운 것으로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최종적인 하나의 정확한 답을 대답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뤄진다고 하면서 서로 다른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여러 가지 응답을 하고 했다.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것은 답이 없고 다양한 형태로 응답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배운 거 외에도 배우지 않는 상황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다. 이게 필의 얘기죠. 그래서 역사상이나 형상은 서로 달리 파악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적으로 증거에 들이맞는지 확인하게 되므로 역사적 판단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더라도 일단은 그 가설을 세우고 주관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 역사 판단은 검증을 해야 되겠죠. 예.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 때문에 역사 판단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역사 판단은 자연과학의 명백한 객관성에 결여된 것이 보통은요. 어느 정도 인간의 정서 상태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예, 이런 것도 맞죠. 그러니까 인지적인 것도 있지만 정의적인 능력도 동시에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필히 생각하는 역사의 판단은 일단 우리가 배운 것 외에도 다양하게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도 판단이 이루어지고 되고 그 판단이 꼭 답일 수도 없고 완벽한 답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증거는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거기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 정서적, 정의적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역사의 판단이다. 이런 것들이 필히 정의하는 이제 역사의 판단이라는 거죠. 자, 역사의 판단은 다른 학문이나 교과와 같이 전문적 용어에 의존하지 않고 일상적 언어도 많이 표현됐고요. 상식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 자, 일반적 탐구력 같은 사고 능력은 역사의 상황이나 형상 자료에 대한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역사 사고력이라는 것은 역사적 그 상상력 같은 독자적 능력도 있지만 일반적 사고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역사의 판단을 하는 데는 상식적 사고나 일반적 탐구력과 다른 또 다른 사고 기능도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는 역사의 판단이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역사의 판단은 상상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판단력과 상상력이 별개가 아니라 같이 유기적으로 통합이 된 거야. 보통.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은 이제 저번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김한중 씨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판단력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사 상상이 들어가는 거지. 그런 이유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가치 판단을 보죠. 가치 판단. 자, 가치 판단은 이게 우리가 이제 역사 판단할 때 어쩔 수 없이 도덕적 판단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시틀러가 유태인들 600만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홀로코스트 죽였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시틀러가 600만을 죽였다. 유태인 그렇게 딱 내리고 끝나요? 그 분석하고 끝나요? 그래서 시틀러는 600만을 죽인 게 그 당시 반유대주의 감정이 있었고 그 당시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죽였고 그런 내용들만 써요? 결국에는 뭐야? 결론에는 시틀러는 죽일 놈이라는 거지. 결국 그러잖아.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이제 나중에 3, 40년, 100년 후에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 얘기했어. 박근혜가 이제 집권하는 과정, 배경, 박근혜 의도 다 서술해 놓고는 그러면 이게 역사다 하고 그냥 얘기해요? 아니죠. 박근혜는 죽일 놈이다. 이렇게 쓰잖아. 예. 물론 박근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무슨 판단을 낼 수밖에 없는 거야. 도덕적 판단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면 이게 역사인지 윤리인지 이제 이때부터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학에서는 도덕적 판단은 내리는 거 불가피해요. 첫 번째 의견이 뭐냐면 내리는 거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 합리적 판단을 먼저 하고 나서 객관적 판단하고 나서 도덕적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일부 의견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 도덕적 판단도 같이 해야 된다. 역사에서 왜 도덕적 판단을 피하냐.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같이. 그렇지만 대세는 첫 번째 의견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인물학습할 때도 이 첫 번째 의견에 따라가지고 뭐냐면 어떤 도덕적 판단은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유의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역사적 판단에는 도덕적 가치가 개입되긴 된다. 그래서 중요한 역사적 행위는 도덕적 문제와도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역사가가 이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우리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고 인물을 떠올릴 때 긍정적, 부정적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예, 여기에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바라보는 개인의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역사학에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거나 역사 교육에서 학생의 긍정적, 부정적 인식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 판단하거나 어떤 특정 대상, 사건, 인물에 대해서 이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가르치는 게 바람직한가? 이는 역사 연구의 가치가 개재될 수밖에 없는지 여부와 역사 교육의 가치에 가르치는 게 바람직한지, 만약 가치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쭉 얘기하는 것은 뭐냐? 바람직하지 않다는 역사적 판단에 도덕적 가치는 너무 개입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그 역사의 사실이나 인물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하는 걸 꺼린다. 가치 판단이 역사의 이해를 왜곡시키거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의 사실에 가치를 부여하고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는 역사의 사실 객관성을 저해하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나쁘다고 이제 규정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의 영업 판단 중에 어느 것만 보여요? 나쁜 행위만 보이겠죠. 특정한 자기가 보고 싶은 행위들만. 그래서 이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으로 보는 거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역사적 인물은 얘를 나쁜 놈이라고 규정시키면 그 나쁜 행위만 보는 거야. 원균 같은 경우에도 나쁜 놈이라고 규정시키고 이순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규정시키면 이순신은 좋은 점만 보이는 거고 원균은 뭐야? 나쁜 행위만 쫙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면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버트필드는 삶이 전적으로 도덕적 문제지만 도덕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역사적 아니고 역사의 본래임은 사건의 관찰이 가능한 상호관계다. 그래서 역사가라는 것은 사료를 읽고 분석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일반 사람처럼 우리 다른 사람 평가하는 것처럼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도덕적 가치에 개입해서 이걸 주관적으로 논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역사 연구는 도덕적 판단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역사학자는 역사는 가능한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역사교육은 가치교육과 거리가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치교육은 역사가 아니라 누구다? 윤리나 도덕에 맡겨야 된다. 자, 이처럼 역사 연구에서 도덕적 판단 상가의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하고요. 첫째, 자,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왜 역사적 판단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나? 그걸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첫째는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딱 떨어지는 거는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런 것들은. 첫째는 도덕적 판단은 선악을 구분하는 것인데 이는 역사가 입장의 의무가 아니다. 역사는 개인적인 선호를 개입하지 않고 진리만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논하는 건 윤리학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뭐가 중요하지? 역사는 팩트가 중요해. 팩트. 두 번째는 가치가 개입되는 역사를 판단하는 것은 역사 탐구의 징조. 왜냐하면 아까처럼 말했지만 객관적 관점의 역사를 탐구하려면 어떤 것들을 공정하게 봐야지. 어떤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 버리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인간은 최종적인 도덕적 판단 능력이 없다. 도덕적 판단, 정치 판단, 사소한 것이나 도덕적 가장 판단.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옳고 그르면 능력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야. 결국에는 이 도덕적 판단은 건 상당히 정치적이거나 사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에서 도덕적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암기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교육에 대해서 가치 교육이 뭐냐면 필요하다라는 일부 소수 견해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역사교육의 목적이 도덕적 가치가 형성해 있지 않다. 역사관 사회의 압력과 인간의 자유환경을 인식하면서 개인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주저한다. 그렇지만 많은 역사학자, 역사교육자는 역사적 사실 가치 판단을 엄격히 분리할 수 없으며 도덕심하고 가치를 배우는 것이 역사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하나라 생각한다. 또 상당수 학자들은 또 뭐예요? 아까 말처럼 역사교육에 도덕적 판단이 필요하다. 가치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역사학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가치를 배우고 자신과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다. 이들은 역사가 과거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건을 생각을 다루는 것이며 역사적 행위자의 가치 판단을 확인하고 왜 그 가치 판단을 선택해 검토하는지 그리고 역사교육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역사는 도덕적 문제며 그 사실을 보는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며 그래서 역사교육의 필수 요소라는 관점이 깔려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 역사를 그래서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역사가 과거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다루고 그 역사적 행위와 가치 판단을 확인하고 그 가치를 왜 선택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적 문제고 가치 판단에 개입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역사를 그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주요 논리를 제시해라. 그럼 요걸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 역사학이나 역사교육에서 가치 판단의 문제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 가운데 어느 편이 타당한지는 복잡한 철학적 문제다. 그렇지만 역사적 사실에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으며 역사교육이 가치교육의 성격에 포함된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예요? 두 번째 의견의 가치 나름대로 그것이 어느 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어떤 역사 사실을 선택하거나 서술할 때도 우리는 부인하고 싶겠지만 뭐가 내재될 수밖에 없어요. 가치 판단이 내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정교과서 보면 상당히 객관적인 것좀 얘기하잖아요. 종전에 어떤 좌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이제 구성된 그 뭐냐면 그 근현대사를 뭔가 공평한 시각에서 다룬다고 하지만 물론 거기에는 그 뭐냐면 박정희에 대해서 뭐 미안한 내용이 뭐냐면 까놓고 미안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박정희 사진이 많이 깔려 있어. 특히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박정희가 안가에서 술 마시고 그런 사진은 없고 되게 박정희가 상업화하고 시찰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내용들이 다른 인물 사진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는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가치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를 얘기한다고 해도 실제 그 팩트를 선택하고 어떻게 서술했다가 당연히 가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역사적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거기에 이미 행위자 가치가 깃들어있다. 또한 역사 연구에서 과거에 일어난 것은 기술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가치관이 개입되죠. 따라서 역사를 위해서는 역사적 행위와 역사가 가치 판단을 고려해야 된다. 자,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학습자의 더 나은 도덕적 판단을 이끌지 않다고 해도 역사를 사실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도덕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학과 역사교육이 이러한 성격을 고려할 때 가치중립적이나 몰가치적 역사교육이나 연구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치 판단하는 방법과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인 것인을 아는 거다. 결국엔 이제 글 쓴 분은 두 번째 의견을 이제 제시한 거야.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역사는 불가능하다. 결국엔 역사 선택하거나 서술할 때 뭐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가치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걸 그냥 인정하고 여기에서 가치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가치 판단은 방법하고 바람직 가치가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냐. 상대적 가치관과 다원적 가치관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가치관이 옳다고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과 상대적 가치관에 따라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제 역사학에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역사 인식에 폭넓게 볼 수 있고 다양한 시각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현대사회에 부닥치는 많은 갈등과 해소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사교육에서 가치 판단할 때 학생들이 자신의 판단 하나에 겨나는 걸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학생들이 가치 판단을 하는 걸 막는 게 아니라 그 가치 판단을 할 때 하나의 가치 판단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제 그 가치 판단할 때 교사의 가치 판단을 주입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내 생각이 옳으니까 너가 그렇게 해. 그렇게 이제 해서는 이제 잘못된 가치 판단 교육이죠. 네. 근데 학교에서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 보면 이제 보면 교사의 생각이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학생이 그걸 순종하고 승리하지만
그 올바른 학생으로서 자세히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순종이 그게 꼭 민주주의인 게 아니거든요. 최순실 욕하시는 분들이 꼭 보면 학생들 대할 때는 박근혜 최순실처럼 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이제 무조건 순종해라. 그래서 여기에 토시 달면 너 나한테 개기는 거지. 뭐 이런 식이 나오면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건데 하여튼 요런 게 이제 가치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요런 사고 방식이 이제 나중에 역사 판단 부분에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가치를 교육할 때는 어떤 특정한 가치를 주입하지 않고 그냥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가치를 하나의 견해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교사는 자신의 가치를 일반적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도와주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렇지만 요거는 저자의 생각이고 보통 이제 역결혼에서 말하는 그 가치 판단은 뭐죠? 지향해야 된다. 이런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들어가서 이제 역사 이해와 역사 수업. 요거인데, 그건 역사적 이해를 이제 뭐냐면 잘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 수업을 이제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장에서는 이제 그 주로 추체원과 감정이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 있죠? 추체원과 감정이입. 요 장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은 그냥 요런 게 있구나 해갖고 뭐 생생하게 다가온 역사 수업. 그래갖고 뭐 일반적인 얘기들 역사 수업할 때 어떻게 하면 얘들한테 이제 효율적으로 생생하게 이해시킬까 그런 것들 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장에서 역사 수업에 대해서 이제 227페이지 마지막 줄만 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역사 사실과 일어난 비슷한 상황 인위적으로 설정해놓고 과거 인물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해보거나 왜 그런 인물을 추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 수업에서 뭐와 같은 이해 과정을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추체원과 감정이입의 이해 과정을 해야지만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는 되게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추체원과 감정이 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이 추체원과 감정이입을 관련된 내용이죠. 예, 이거는 좀 뒤에 있다가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장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자, 거기 이제 학습자의 상상력 자극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상상력이라는 것은 그 아까 이제 뭐냐면 추천과 감정이니까 연결되는데 상상적 이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료를 그대로 믿을 수 없잖아요. 사료 내용을 구성을 하죠. 그때 사료를 재구성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죠? 상상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역사 상상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교사는 다양한 읽기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어떤 특정한 관점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대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읽기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학살적 사고를 유도하는 발문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살적 사고는 아시죠?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이제 문학 작품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사료에 나타내는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며 여기에 상상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럼 학생들이 역사의 사실에 좀 더 역사 사실에 좀 더 접근하고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역사를 재구성한다는 건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면서 고려했던 갈등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간다. 그래서 재구성된 역사의 사실은 등장인물이 내면에 녹아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서 역사적 인물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라 역사가 재구성한 생각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성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물들 있죠. 역사 속의 인물들을 이제 서술할 때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려놓지 않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상상력이 구비돼 갖고 누구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입을 통해서 구성이 되고 특히 이제 역사 소설이라든지 그다음 드라마는 PD나 작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재구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상상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십자군 원정에 나선 유럽 제후들이나 기사들의 행동과 생각은 역사책에 따라 달라지고, 왜냐하면 역사가들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이죠. 강하게 통치의 사고방식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유를 바탕으로 하지만 역사적 재구성이 있는 것은 문학적 행위의 성격과 같이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강해군 통치의 사고방식 뭐 이렇게 있죠. 강해군 상태 우리가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중립외교 이런 것들만 이제 얘기를 하고 강해군이 상당히 업적을 부각시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강해군이 이제 뭐냐면 미신에 미쳐가지고 거기 경복궁을 중공해야 되는데 경복궁이 자기가 안 좋기 때문에 창덕궁 창경궁만 중공했고, 그다음 김계시에 미쳐가지고 뭐 역적 모의 사건도 많이 온다고 했는데 용모 사건인데 김계시가 저만 믿으십시오 하면서 하니까 그래 그다음에 끄떡하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이런 것도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인물을 하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사유에 따라서 자기 관점을 선택해갖고 얘기에 따라 뭐냐면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건 문학적 행위가 속할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 구성하는 그래서 이야기를 구성하고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건 역사보단 문학이나 예술에 훨씬 더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자료에 나타나는 역사적 상상적 재구성할 때 작업은 실제 문학의 예술활동 성격일까? 의문을 이제 포함해서요. 그런데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인간의 내면은 그것이 실제 일어났거나 일상생활에 가능한지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문학 작품에서 나오는 인간의 내면은 뭐예요? 똑같은 역사적 사실의 소재더라도 그냥 우리가 이치에 맞으면 돼요. 이게 팩트에 맞는 게 아니죠. 예. 그렇지만 실제 역사는 뭐예요? 자료가 바탕으로 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지만 문학적 상상하고 역사적 상상 다르다고 했죠.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상상이 들어가는 것은 그 중간에 건너뛰어서요. 상상이 들어가는 것은 사료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거나 빠져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역사 사실이나 당시 상황들 토대로 합리적 생각을 볼 때 실제 일어난 법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역사 상상을 자극하는 방법에서 내면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뭐냐면 그 팩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얘기한 거 제가 이제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이제 좀 그 연결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교사는 다양한 읽기 학습자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학살적 사고를 유도하는 발문 능력이 필요하다. 그 뒤에 부분에 이제 또 요거와 연결돼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것도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요런 게 바람직하다는 거고 그냥 다 알고 있는 거고 여기에 딱 떨어져 있는 부분 없죠. 자, 그 다음에 역사 교육의 목표로서 역사 이해를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언급한 것은 이제 역사 학습의 이해 의의와 관련된 거고 그럼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된가?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역사적 그 이해를 역사 교육 목표에 적용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그 구체적인 역사 목표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보죠. 마지막 단락 228페이지. 먼저 수업 지도안의 목표 진술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리는 수업 지도안의 단원 목표에서 지식 이해 기능 태도도 이렇게 구분하죠. 이걸 영역법 목표라고 하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해는 진술되어 있는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 거다. 자, 예를 들어서 고대인들의 주제 그 자치의 멋이라는 주제의 학습 목표를 진술해 보자. 자, 요거 꼭 좀 파악을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문제 나올 때 지도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지식 이해 측면에서 기능 측면에서 가치 태도 측면에서 하잖아. 그때는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가 구술 형태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습 목표 쓸 때 두 가지 방향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학습 목표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 학습 목표는 불륜이 생각하는 학습 목표 쓰면 돼요. 우리가 행동주의 그 학습 이론에서 그 내용 플러스 행동이며 그다음 명시적인 행동사며 그다음에 학생 입장에 쓰며 그런 내용도 있죠. 예, 결론을 쓰고 가정보다는. 근데 우리가 영역별 학습 목표 쓰라고 하면 이런 목표 쓰면 안 돼요. 여기에서 나온 거는 인지주의적 어떤 학습 이론에 입각에 쓴 거야. 지식이 내적 과정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해는 어떻게 하냐. 아까 전에 이해 그 정의가 뭐였죠? 학습 내용을 얼마나 파악하는지 그거죠. 그래서 이제 주제 학습 보면 고대 문화의 특징을 삼국시기의 남북시기의 구분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고대의 고분과 고분과 건축과 타협을 통해서 우리 문화 형성을 이해한다. 자, 그 다음에
문화재의 생생한 시대적 선명의 동시에 그 민족 정신의 반영을 이해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는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식 이해, 기능, 가치, 태도 이런 게 있는데 1번은 뭐가 될까요? 지식 이해죠. 왜냐면 인지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되죠? 고대, 고분가, 고분법화, 건축탑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 형성 변화 과정을 이해한다. 자, 이거는 이제 학습 활동을 통해서 뭐냐면 이해하는 거니까 기능과 관련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능 영역을 써가면 학습 활동이 들어가야 돼. 예. 그 다음에 보통 이제 3번은 태도죠. 왜냐하면 여기 태도를 갖춘다, 어떤 가치관을 가진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태도와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지식 이해 측면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책에는 겉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1번은 지식 이해, 2번은 기능, 그 다음 3번은 가치 태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식 이해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적 활동이다. 한국교육과정 개발원에서 평가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성취도 평가 연구의 목표 분류 중에 이해는 지식과 이해 과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사회과 성취 기준 행동 영역에서는 이해,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과정, 그 다음 가치 태도 네 가지 영역을 나눈다. 영역별 목표는 또 의사소통 참여와 관련된 내용을 또 추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해는 지식의 이해를 뜻한다. 그래서 이제 지식과 이해는 정의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 지식의 성격에 따라 사실적 가는 지식, 개념에 관한 지식, 이론과 일반화된 지식으로 나누고 어느 지식이 중요한지는 학문의 성격 관련된 일률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역사 지식의 이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면서 요 이해에 관련된 지식 이해 영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거니까 좀 외워두세요. 예. 왜냐하면 요 자체의 시험 문제 안 나와도 영역별 목표 쓸 때 이걸 생각하면서 쓰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역사의 경우에 사실에 관한 지식, 사실들은 인과관계 지식, 사실 변천에 관한 지식, 역사적 사실들이 관련된 왜 구성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등등등등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고등학교 국사평가에서 역사적 상황에 관한 지식에서 독립된 목표 영역에 분류하고 있고 역사평가 변주, 역사적 개념의 지식, 역사적 해석,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 문학적 대한 인식 해결, 그다음 역사적 사실 평가 태도가 5가지 나눈다 해서 또 상황에 대한 이해인데 이건 쭉 한 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에 대해서 쭉 이제 내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불륜의 이해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그 뒤에 인지적 영역에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불륜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쭉 있는데 요것도 그냥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233페이지 보면 넘어가서 233페이지 넘어가면 불륜이 이제 뭐 번역, 해석, 삽입, 번역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서 그 관련돼 갖고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불륜의 영역에 따라서 나눠진 것이 역사과의 뭐죠? 콜던 파인즈 능력이죠. 분류 능력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송상훈 씨하고 김한주 씨가 예전에 논문 쓴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거와 관련돼 갖고 한번 용어 설명에서 나왔으니까 요거는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233페이지 보면요. 이해력의 가장 기초적인 지적 기능이며 교육 목표에 중시되고 있다. 이해력이 어떤 기능이 내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자, 불륜은 역사교육의 교육 목표에서 이해력의 요소를 번역, 해석, 삽입 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이라는 건 뭐냐? 어떤 자료를 다른 언어나 용어 형태로 바꿔놓는 능력이야. 이건 뭐냐면 우리가 꼭 외국어 번역이 아니라 그 텍스트 자료를 어떤 설명 자료, 이렇게 도표 자료로 바꿔놓는 것도 뭐예요? 번역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갖고 뭐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고 나름대로 내 관점에 따라서 어떤 표를 만들어갖고 제시했다. 이것도 뭐예요? 번역이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형태를 B 형태로 바꿔놓는 것이 번역이다. 그거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자료나 아이들 구성체를 보고 이를 다루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때 이제 해석에는 크게 이제 추리, 개괄, 요약도 이 해석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학습 활동이 언어 학습을 흔히 볼 수 있지만 역사 이해도 나타나는데 이는 해석 부분이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다룰 텍스트를 읽고자 그 사실이 다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고 그 성격을 규정짓기도 하고 그 사건이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거나 역사적 전개 과정에 위치를 부여하게 된다.
그래서 이날 활동은 자료 내용을 단순히 파악함을 넘어서 추리와 개괄이 필요하다. 뭐 등등. 그래서 추리, 개괄, 요약도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해석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 삽입이죠. 자, 이 삽입은 그 역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삽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기능이지만, 지적 기능이지만, 이게 이제, 역사학과 천문학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야. 이 삽입에 대한 불륨의 견해를 보면요. 자, 불륨은 삽입을 의사소통 자료에 서술된 경향, 추세 또는 조건들을 획득하고 이에 입각해 추정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규정지었다. 이는 저자가 설정한 제한을 넘어서 자료를 확장,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거기에 표현된 생각을 원래 자료 내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볼륨은 삽입을 해당하는 목표로 다음과 같이 예를 들고 있다. 그래서 쭉 1번부터 해가지고 그 7번까지 그 뭐냐면 볼륨이 생각하는 삽입이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볼륨이 그 얘기하는 삽입은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뭐 3번이라든지 아니 4번이라든지 3, 4번이라든지 5번 이렇게 볼 때 경향을 계속하여 예언하는 기능, 자료에 빠진 것을 보관하는 기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볼륨이 말하는 삽입은 역사학의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보관을 말한 거죠. 그래서 자료에 빠져 있는 것들 메꾸고 그 앞으로 나갈 것을 예측하는 기능, 보관이라고 예전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볼륨이 말하는 그 삽입은 강보면 이해 능력을 포함하는데 그러나 일반적인 자료에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기존의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을 토대로 미루는 짐작하는 능력이다. 이게 이제 볼륨이 말하는 보관이고 아니 삽입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보관과 비슷한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불륨의 위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불륨의 얘기를 바탕으로 해갖고 역사 교육에 적용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콜단과 파인즈예요. 예. 콜단 파인즈의 의견이 이제 관련된 것이 마지막 주에 있거든요. 마지막 단락에 이 콜단 파인즈의 의견과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에 몇 번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요. 자, 콜단과 파인즈는 불륨의 교육 목표 분류학을 적용하여 그 뭐냐면 역사 교육의 목표를 분류했다. 그래서 콜단과 파인즈가 제시한 역사 교육의 목표 요소 중에 이해와 이해력에 해당하는 것은 자, 상상, 이해, 번역, 삽입, 판단과 평가, 그 다음에 통찰, 합리적인 판단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상상에 대해서 이제 그 콜단 파인즈가 어떻게 했냐. 자, 기술된 자료나 초사와 같은 증거에 접한 사람들이 처지에 되어보려는 학습자의 능동적 능력을 상상이라고 정의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해라는 것은 그 자료에 표면적으로거나 글자 그대로 조사한 결과 인지적으로 깊이 있게 다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찰된 특징만 주목하고 그 결과를 자료의 일반적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번역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형태의 다른 형태로 바뀌는 능력. 삽입도 마찬가지로 검토되고 있는 증거를 토대로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어떤 아이디어를 파악한 능력. 판단과 평가는 추론에 따라서 자료를 판단하고 적절한 증거를 통해서 자료를 평가, 증거를 가지고 자료 성격을 비교하고 능력. 그 다음에 인간의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능력. 이를 통찰하고 했죠. 합리 판단은 적절한 것을 가지고 증거를 이용해서 자료 평가 문제점 확인하는 거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상상, 이해, 번역, 삽입, 판단과 평가, 통찰, 합리적인 어떤 판단 이렇게 있는데 상상, 이해, 뭐 번역, 삽입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지적 능력하고 겹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통찰이라는 합리 판단은 또 뭐냐면 역사적 능력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 또 정의적 영역하고 또 인지적 영역 이렇게 나눠볼 수 있으면 일단은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것은 콜단 파인즈 목표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정의적 영역 상상에 속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통찰과 합리적 판단도 정의적 영역에 속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인지적 능력에 이제 속하는 것은 어딜까요? 자, 이거는 이제 이해, 번역, 삽입, 그 다음에 그 판단과 평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인지적 영역에 속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목표 분류가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콜단 파인즈의 목표분은 A는 정의적 영역, B와 C는 인지 영역, D는 다시 정의적 영역. 이렇게 이제, 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요거는 지금 중간에 생략이 돼갖고 이제 좀 약간 있는데, A는 뭐냐면, 이 정의적 영역은 뭐냐면 이제 그 가치와 판단과 관련된 내용이야. 가치와 판단. 그래서 이제 있고, B와 C 중인데, B와 C는, B는 뭐냐면, 그 역사적인 어떤 그 내용이죠. 역사에서 필요한 일반적 기능, 얘기죠. 탐구 기능. 그 C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탐구적 기능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D는 뭐예요? D는 그 역사교육에서 다가 교육적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네 개 범죄 묶어놨잖아.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A는, D는 정의적, B와 C는 인지적인데, B는 역사과만 있는 거고, C는 일반과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와 관련된 정의적 영역은 상상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C와 관련된 것들은 이해, 번역, 삽입, 그 다음 판단, 평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교육적 결과, 역사의 교육적 결과가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거기 기록된 것은 통찰과 합리적 판단이죠.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각 요소 중에 상상은 감정이익과 공감에 해당하냐. 왜냐하면 상상을 잘 읽어보세요. 기술된 자료나 초상화와 같은 증거에 접하는 사람인데 처지가 되어보는 거. 이건 뭐예요? 감정이입이잖아. 추첨이고. 자, 그 다음 상상의 목표를 거듭 달성하면 통찰로 발전돼. 그러니까 상상하고 통찰이 연결돼 있어. 자, 인간의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직면했을 때 의지를 가지고 조사하고 이해하는 행위. 단순히 이지를 가지고 행위가 아니라 그에 대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상상력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통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상과 통찰이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상이나 목표를 거듭 달성할수록 통찰로 발전을 보는 점에서 통찰도 어디에 속한다? 감정이입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 상상이 감정이입의 정의적 측면을 초점을 맞춘다면 통찰은 인지적 목표에 한다. 그러니까 상상은 정의적, 그 다음에 통찰은 인지적. 정의적이라는 거는 상식적 판단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 통찰은 뭘까? 여기서 얘기하는 통찰은 인지적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더 발전돼갖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해는 실제 이해적보다 이해에 해당하며, 삽입은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의 삽입이 같지만 역사의 보관에 또 통하는 목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삽입은 보관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콜단 파인즈의 문제점이 있어.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첫 번째로는 역사 교육의 목표를 단순히 인지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분류하는 데 비롯된다. 그래서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에 맞춰갖고 역사 교육 목표를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거기에 이제 작은 영역도 있지만 그 중에 다 모든 걸 인지적, 정의적 영역 하나만 속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콜단 파인즈가 말하는 상상과 통찰의 중요한 요소는 감정이입에 해당하는데 근데 심리학과 미학 같은 사회학에서 감정이입은 정서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콜단 파인즈의 상상과 감정이입을 정의적 측면을 구분하는 걸 보인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A와 여기에서 A하고 상상이 A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통찰은 어디 속해 있어요? D에 속해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상상이나 통찰이나 다 인지적 측면이야. 역사적 상상이나 통찰은. 근데 실제로 얘네들은 뭐냐면 어디에 속하게 만들냐면 A, D는 어디에 대해서 정의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했죠. B, C가 인지적이고 다 정의적 영역에 속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역사학의 특성에 반영되어 있지 못하죠. 어디에 가까워 이거는? 사회학이나 미학에 가깝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사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너무 블룸의 교육 목표의 분류에 맞춰갖고 역사학의 특성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양분화적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두 가지 나눴다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밑에 상상과 관련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또 하나는 밑에 마지막 줄 보세요. 또 하나는 이해나 이해력이 포괄하는 범주와 계열성의 문제다. 이해에서 볼 수 있듯이 콜단 파인즈의 이해와 이해력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고, 그다음 번역, 삽입, 판단력 같은 개념들이 별 관련성이 없이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감정이입에 해당하는 상상과 통찰, 판단에 들어가는 판단 및 평가, 합리적 판단의 본질적 성격은 같으면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동일상 발달성상의 목표라고 하면서 별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도 영역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이 저자가 보기에는 이해와 이해력이라는 것은 다른 건데 이거를 지금 혼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라는 것은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갖고 어떤 것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편적인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땐 이해에 해당해요. 근데 이해력이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능력인 거고, 요건 이해라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과 어떤 답변의 사실을 파악하는 걸 이해인데, 이거 혼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번역, 삽입, 판단 같은 거 이상한 보기에는 별 관련성 없는 것도 그냥 나열돼 있고, 같은 것들인데, 그냥 뭐냐면, 달리 분류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같은 것들인데, 같이, 같은 건데 달리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건 또 혼용해서 표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뭐냐면, 수준 차이가 해가지고 구분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판단 및 평가나 합리 판단은 본질적인 성격이 같으면서 수준 차이를 보이는 동일한 발달선상에 목표하면서 별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것도 영역을 달려. 그러니까 계열성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뭐냐면 판단 평가 및 합리적 판단을 같은 거 보면서 그냥 계열성 차이가 있다면서 그냥 또 달리 평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점이다. 개념이 되게 애매모호하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처럼 교육 목표 분류학의 목표 요소든 역사 이해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볼륨의 목표 분류에서 감정이 빠져 있다든지 폴다운 파인지 목표 분류에서 역사적 감정이 정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든지 파악하는 것은 그 예다. 이와 같은 점에서 교육 목표 분류학이 특정 국가의 지적 능력이나 기능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특별 역사 이해 성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결과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콜단 포렌즈의 목표 분류는 불륨의 목표 모욕을 하고 있고, 불륨은 되게 이제 일반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교과의 상관없니? 그런데 콜단 포렌즈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역사교육의 특수만 약간 반영해갖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점이 많다. 첫 번째 문제는 역사교육 목표를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분류해서 도시교육 구분해서 상상이나 감정이입을 어디에만 구분했다? 정의적 측면만 구분했고요. 두 번째는 이해나 이해력 같이 포괄적 범주와 계열성 위. 그러니까 이제 이해와 이해력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삽입이나 판단, 번역들 관련성이 나열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열성 차이라는 명목으로 해갖고 두 개를 그냥 본질적으로 같은 두 개를 계열성의 차이라고 해서 다르게 분류해놨어요. 네,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콜든 포렌즈 목표 분류는 역사학의 분류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이와 관련돼가지고. 그러면 콜든 포렌즈의 목표 분리가 의미가 전혀 없냐? 나름대로 의의가 있어. 여기는 의의는 없는데 한번 얘기해보면요. 최초의 체계적인 역사 교육 분리 방법이에요. 이거 적어놓으세요. 검은 책인가 그 내용이 있을 거야. 아마 그 구상책인가. 최초의 체계적인 역사 교육 분리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사의 학문적 특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였다.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또 다른 측에는 또 반영했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역사적 사고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켰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최초의 체계적 역사 교육 분리고, 역사학의 학문적 특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였고, 그 다음에 역사 사고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켰다. 그래서 콜든 파인즈 목표 분류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의를 두는 학자들이 견해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 이해라는 거 아까 전에 설명하면서 그 역사적 이해가 당시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지식 이해, 그 다음에 기능, 가치 태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반영했는가가 첫 번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블룸이나 그 다음에 콜든 파인즈 목표 분류에서 이해가 어떤 식으로 반영됐는가, 그걸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가 이제 뭐냐면, 역사 이해와 학습 방법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사료를 활용한 역사 이해 부분이 있고, 사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해하는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추체험이나 감정이입을 통해 역사학습이 또 있고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추체험과 감정이입과 역사이해죠. 그래서 역사적 이해를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학습 방법에 도입됐는가, 요 부분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요. 예. 자, 그러면 콜단 파인즈 목표 분류부터 이제 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 문제 풀어보면요. 37페이지 펴보세요. 자, 다음은 콜단 파인즈 역사교육 목표 분류다. 이 목표 분류는 역사교육 목표 요소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말해보고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시오. 이렇겠죠. 자, 기술된 자료나 초상화 같은 증거에 접합한 사람들의 처지가 되어보고 학습의 능동적 노력. 자,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죠? 처지죠, 처지.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어디에 속하겠어요? 상상에 속하죠.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정보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능력. A 형태를 B 형태로 바꾼 거? 번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는 검토하고 있는 증거를 토대로 두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어떤 아이디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인지 활동. 이걸 뭐니까 삽입이죠. 예. 그 다음에 적정한 모든 것을 증거를 적용, 자유 편견과 문제점 확인하는 것을 합리적 판단이죠. 예. 요거 좀 외워두세요. 이게 써하고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12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기읍근 이은의 콜단 파인즈가 어떻게 정의내고 있는지 서술해보고 디귿을 역사가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시오. 있거든요. 각 요소 중에 감정이입과 공간에 해당하며 상상력을 한 목표를 거듭다 해서 뭐로 발전한다고 했죠? 통찰력으로 발전됐다고 했죠. 그럼 상상의 정의,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된 자료나 초상화 같은 증거에 접하는 사람들의 처지가 되어보려는 학습의 능동적 노력, 이거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통찰이죠. 통찰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요? 인간의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의지가 가지고 그것을 조사하고 이해한 행위, 단순히 의지를 가지고 행위가 아니라 그 의지에 따라 인간을 상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통찰이죠. 그래서 정의적인 것은 약간 뭐냐면 자료와 관련이 없고 요거는 약간 좀 자료와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비춰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까 저 디귿 그대로 쓰면 되겠죠? 다와 관련된 내용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 측면에도 초점 맞춰. 그러니까 통찰로 봤다. 상상은 감정이입에 어디에 초점 맞췄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 정의적 능력에 초점을 맞췄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인지적 목표까지 포함된다 이렇게요. 근데 이제 콜단 파인즈의 그 문제가 뭐냐면 앞에도 지적한 것처럼 지적한 것처럼 뭐에 있어요. 그 문제점 중에 전반적으로 통찰이나 상상이나 어디에 다 포함시켜 놨죠? 인지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그 236페이지에 그 잠깐 여기 넘어가면 그 이 남색책 보면 첫 문장 있죠. 상상이 감정이입의 정리적 측면에 초점 맞췄다면 통찰 인지적 목표까지 포함된다. 해놨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자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자의. 근데 뒤에 이게 문제점은 콜단 파인즈가 얘기하기를 인지적, 정의적 해놓고 실제적으로 요 두 개를 상상과 통찰을 다 뭘로 묶어냈죠? 정의적 묶어냈죠. 이건 콜단 파인즈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비판한 거야. 구분하셔야 돼요. 요건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콜단 파인즈의 목표를 보고 저자가 생각하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저자가 보기에는 통찰은 어디에 포함될까지? 인지적까지. 그 다음에 감정, 상상은 정의적.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이제 콜단 파인즈 이걸 뭘로 묶어냈다는 거죠, 지금? 정의적으로 묶어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건 정의적이라는 것은 역사적 감정이입이 아니죠. 사회학이나 미학에서 말하는 감정이죠. 이거는 뭐 분류의 어떤 그 목표 분류를 너무 도식적으로 적용했다. 그래서 역사 이해의 본질적인 목표 분류가 아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문맥을 보면서 이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보냐면 역사 이해를 위한 역사 해석.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요걸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볼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